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함양의 60령 터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60령 터널은 부산이 고향인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산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바쁜 일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절 때조차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에 작년부터는 격주로 부산을 찾아갑니다. 물론 명절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타 부대 비용과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 등이 있지만 부모님을 뵙는 기쁨으로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진작에 자주 찾아뵙을 걸 그랬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단속 카메라 위치, 예상 도착 시간, 교통정체 구간 등을 익혔습니다. 특별한 점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있는 60령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이름도 특이하고 속도를 내면 3분은 걸려야 출구에 도달할 정도로 길며 약간 초록색의 조명 덕분에 눈이 덜 피로합니다. 평소에는 주로 밤에 운전하지만 올라올 때는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걸리곤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는 저로서는 다소 답답함을 느낍니다. 화물차가 많아서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명절 귀경길이었고 차량 소통이 많았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심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올라서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평균 90km. 피곤함 때문에 얼른 집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번갈아 가며 조절했습니다. 60령 터널을 2km 정도 남겨두고 앞에 나란히 운행하는 트레일러 2대를 발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뒤따라가다가 오랫동안 나란히 가는 것을 보고 하이빔과 클락션을 몇 번 울렸습니다. 드디어 비켜주고 터널 500m 전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터널에 들어갈 때쯤 시속 160km를 넘겼습니다. 피곤한 탓에 그때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터널 내에서 차량이 없고 조명이 붉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약 3km가 넘는 거의 직선 터널에서 속도를 밟기 시작했고 갑자기 희뿌연 안개가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안개등을 켰지만 가시거리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약 5분이 지나도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개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앞에 차량이 없어서 안심했지만 5분 후에 안개가 걷히며 뒤에서 급한 클락션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소나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나타는 스쳐 지나가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속도를 올리고 가다 보니 편도 2차선인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표지판은 속내였고 안개 속을 10여 분 달리고 나서 나온 곳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고 출발한 것은 오전 6시였습니다. 부산에서 부천까지 3시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실화괴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남자들이 한 번쯤 겪어볼 법한 일이지만 방학이 되면 자주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다 보면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도 몰래 해보는 용기도 나고 재미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다행히 친구 부모님이 전라도 광주 시골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더욱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쁜 짓이란 술 한잔 마시기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얼큰한 두부찌개를 끓여 막걸리 몇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며 학교 이야기, 여자애들 이야기 등등으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친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저도 피곤하고 졸린지라 친구가 누운 저쪽 반대편으로 이불을 펴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친구 집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우선 반지하였고 내가 누운 맞은편 천장 높이쯤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책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을 때쯤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인즉 내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반대편 그 창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잠결인데도 왠지 그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와 나를 해코지할 것만 같아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가위에 눌린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몸의 한 부분이라도 움직여 봐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보아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고 개미 소리만 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검은 그림자가 머리를 한번 흔들니 머리칼이 풀어헤쳐져 길게 늘어뜨려졌습니다.
그리곤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하더니 하늘 위로 치켜든 것은 칼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주기를 바랐던 그 그림자는 역시 빗나가길 바랐던 내 바람을 등지고 창문에 박혀진 방범 창살을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깨워 살려달라고 해야 했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 도망가야 했지만, 가위에 눌려 깨어나지 못하면 정말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던데 왜 이리 개미 소리 한마디 지르지 않는 것인가. 미치겠습니다. 볼의 두려움에 떨어 흘러내리는 눈물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래, 울자. 울다 보면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 울자. 그때 방범 창살이 뜯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피 터지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검은 그림자가 창문 밑에 책상을 발판 사마방으로 이미 몸에 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울고 속으로 소리치고 애써 곁눈질로 친구를 바라보려 애를 쓰고 있었고, 그 사이 검은 그림자는 내 배 위에 걸터앉아 나를 바라보며 음산한 미소만 띄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눈과 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씁쓸하고 음산한 미소 사이로 보이는 그다지 하얗지 않은 치아. 아직도 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온갖 욕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드디어 검은 그림자가 칼을 든 손을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든다. 칼을 든 팔이 내 목을 겨누며 힘차게 내려와 내 목에 꽂히기 전, 바로 그때 친구 집 안방에서 영희야하고 나를 부른 것이 들렸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목소리가 터졌고 그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공포감에 난 울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술에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더 이상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콤하게 잠을 자는데 친구 녀석이 다 자고 일어났는지 심하게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실눈을 떠보니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게 아침인가 봅니다. 아무리 늦잠을 좀 청해보려 해도 이미 달아난 잠이 다시 오기도 만무하거니와 친구 녀석이 워낙 시끄럽게 굴어 결국 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시한 눈으로 친구에게 물을 좀 달라 하려던 찰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시끄럽게 굴었던 이유가 내 귀퉁이 중 세 귀퉁이의 나사가 풀린 방범창을 매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 저희 할머니께서는 몸이 자주 편찮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잘 따르셨고, 할머니께서도 저희 어머니를 친자식처럼 예뻐하셨기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호하실 겸 열흘 정도 저희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큰아버지와 큰형, 남자 둘뿐이라 할머니를 간호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안방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게 꼬깃한 돈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저야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노인분들에게서 나는 채취가 싫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돈을 주실 때만 좋았고, 평소에는 할머니께서 무언가를 시키시거나 부탁을 하시면 마지못해 했습니다. 저희 집에 계시다가 할머니께서는 강남성 모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해마다 노안으로 종종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에 별일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할머니께서 정갈하게 소복을 차려입으시고 웃고 계셨고, 저는 이유 없이 무릎을 꿇고 죄송해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괜찮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시며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밥 줘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병원 갈 준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 손주라 할머니께서 유독히 예뻐하셨는데 저는 잘 해드린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영안실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할머니의 영정을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고모께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 10,000원이었습니다. 이걸 왜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모께서는 할머니가 우리 막내 손주 오면 주려고 옷 속에 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볼 때도 허리가 굽으셔서 늘 옆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허리를 펴고 누워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관에 안착하고 영구차로 나올 때
그 가벼웠던 분이 이렇게 무거워지셨다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방황을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다방에서 일명 오토로 일할 때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방 종업원을 태우고 아름답게 유턴을 하는 순간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불법 유턴입니다. 라며 4만원짜리 딱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일진이 참 나쁘네 하면서 일단 딱지는 받은 것이고 배달은 배달이니 배달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귀환하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커브를 돌려는 찰나 택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하여 저를 치었습니다. 저는 코뼈, 턱뼈, 왼쪽 안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거의 30m를 날아가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스키드 자국이 31m였습니다.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저는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 30분가량 방치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미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제가 수혈을 받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피를 한 바가지 토한 후 간호사의 따끔한 눈초리를 한 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 제가 누운 침대 쪽에서는 응급실 문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문을 주시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저에게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제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부리부리한 눈썹에 아주 무지막지한 얼굴. 검은색 도포를 입은 전형적인 저승사자 이미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나랑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전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험한 욕을 하시면서 저보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전 왠지 이건 아니라고 느껴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인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옆 침대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저에게 한 것처럼 옆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군말 없이 일어나 같이 응급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전 말리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의 예상대로 옆 침대 할머니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흰 천으로 덮여 실려 나가셨습니다. 아, 위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사고 나기 직전 누가 제 목덜미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수호신이었을까요? 사람마다 한 개체씩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서 본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저승사자는 과연 존재할까요? 정말 그때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과 부모님이 오셔서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떨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망한 승무원. 괌 비행기 사고를 아시는지요? 괌으로 여행 가던 관광객들을 태운 여객기가 승객들이 전원 사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그 뉴스만 방송했고 비행기를 탈 때 오른쪽에 타는 것이 왼편보다 안전하다고 했던 뉴스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쨌든 당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무원은 제가 살던 아파트 7층의 한 아주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사고 후 그 부모님께는 약간의 보상금만이 돌아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당연히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배경인 아파트에 대해 서술하자면 제가 거주한 층은 10층이었고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들이 각각 9층, 12층, 16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기로 유명했습니다. 방음이 어찌나 잘 되던지 방에서 아무리 뛰고 고성방가를 해도 아래층이나 위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아주머니는 정말 매일 슬프게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어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우는 것이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인 것일까요? 몇 달 후에도 그칠 줄 모르는 아주머니의 울음소리는 결국 몇몇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고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쨌든 반상회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온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물론 슬프시고 힘든 거 저희도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밤마다 우시면 저희들에게도 생활에 지장이 있고 아주머니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하신 말은 그게 무슨 말이죠? 전 요 몇 달 사이 계속 친척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기억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번 운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앞서 말한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모두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층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결국 모든 아파트 주민이 모두 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7층에서 울리는 소리가 10층, 12층, 16층 심지어 20층까지 들릴리 만무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파트는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또 그 아주머니를 제외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울어야 하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데 매일 밤 울어야 했고 또 전 아파트 주민이 들을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모였던 사람 모두 싸늘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몇 달 정도가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12층에 살던 친구가 초인종을 놓아두고 우리 집 문을 마구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열어보니 녀석이 창백한 얼굴로 빨리 내려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7층 엘리베이터 옆 부분에 빨갛게 적힌 나 여기 있어라는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글쎄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일지 아니면 단지 오버센스일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 호러 레스토랑.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 나의 공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첫 아르바이트는 레스토랑 저녁반 서빙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4개월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주방에 음식 주문을 불러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이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 손님은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짜증이 밀려왔고 손님들마다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몰려오는 손님에게 난 자포자기하고 대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점점 손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나와 같이 일하던 누나 3명이 칼퇴근을 했습니다. 주방도 조리장만 남겨둔 채 모두 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넓디 넓은 레스토랑의 서빙은 나 혼자였습니다. 조명도 분위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설정되어 있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간단한 인사만 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남은 인원은 주방 1명, 서빙 나, 그리고 특별석에 앉아 계신 사장님 1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앉아있는 손님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11시 20분이 지났을까 그때쯤 사장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난 사장님에게 핸드폰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주방에 계신 조리장님께서는 한참 TV를 시청 중이었습니다. 이제 좀 한가해진 난 잡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분명 손님이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분명 손님 여자 2명과 아이 1명이 앉아있던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은 방금 닦은 듯이 깨끗했고 주문서를 확인해도 그 자리는 밤 10시 이후로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순간 오싹했습니다. 뭐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한 난 다시 잡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나가셨습니다. 마감은 나 혼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무슨 행운인가 하면서 사장님 없는 틈을 타 칵테일과 여러가지 주스 그리고 잔반찬거리들과 과자를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홀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8번 번호가 울렸습니다. 나는 홀을 빠져나와 4번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고장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난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레스토랑에 있는 테이블, 호출기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주방에 계신 조리장님도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1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주문은 받지 않고 마감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아주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남아있는 손님은 이제 약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리장님이 퇴근을 하고 난마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어른 여자 2명에 어린아이 1명.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내 지시도 받지 않고 8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난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오늘은 영업이 끝났으니
내일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배고파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꼬마를 보고 안 된다고 말리러 주방까지 따라갔습니다. 꼬마가 분명 주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난 주방에 얼굴을 내밀어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냉동실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스배관으로 가스가 지나가는 소리.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난 8번 테이블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소리가 크게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내 손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진 더럽네. 이렇게 생각한 난 반창고를 찾아 물기를 닦은 다음 손에 붙였습니다. 마지막 테이블 손님 5명이 일어났습니다. 술손님이라 그런지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정신이 없었는지 계산밖에 돈을 더 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땡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2시 정각이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시원찮지 않습니다. 이때쯤이면 사장님과 난 여러가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감을 같이 하던 시간입니다. 사장님 언제 오실까?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지 않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정말 테이블 위는 소인들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난 최대한 빨리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기를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획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난 순간 주방 식기를 내팽겨두고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뭘 봤습니다. 초록색 모자에 초록색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 손에서 상처가 벌어져 다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심에 가득 찬 난 본능적으로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8번. 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다시 울렸습니다. 언제까지 울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 안에서 배고파라고 꼬마 아이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벨은 멈추지 않습니다.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색이 남자라도 난 너무 무서웠습니다. 벨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방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없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나 혼자뿐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 난 잠시나마 약한 용기를 내보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멈추지 않는 배. 주방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난 그 자리를 박차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를 넘어서자마자 계속 울리던 벨은 멈추었습니다. 난 다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못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은 땀범벅이었습니다. 난 일을 맡은 만큼 끝까지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에 한 발짝 들여놓았습니다. 테라스 코너에서 여자 2명이 불쑥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에 앞만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난 아직도 그 여자 2명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계산해주세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 아무도 없는 홀에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인 2명이 겉도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만 여닫이 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난 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 꺼진 집. 가족들은 꿈나라에 있을 시간입니다. 난 아직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해 옷 갈아입지 않고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온몸을 떨면서 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바지는 벗겨져 있고 어머니는 다 큰 새끼가 자면서 오줌 누냐라고 날 놀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동생은 학교에 갔습니다. 시간은 아침 10시입니다. 난 주섬주섬 대충 옷을 입고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오전반 누나가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사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난 사모님에게 다가가 레스토랑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너도 봤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감반 사람은 왜 남자밖에 구하지 않는지, 그리고 5개월을 넘긴 사람이 없다는 여러가지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역시 4개월 지나자마자 그만뒀습니다. 7번째 이야기, 바퀴벌레.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 방침과
그다지 화목하지 않은 가정사로 인해 현재 우리 가족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가족인지 남인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경 이사할 방을 구하기 위해 여러 집을 알아보던 중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10여 평의 월세는 30만원, 보증금 없음.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지리도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던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집에 벌레가 많이 나오나요? 네, 사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벌레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개미는 같은 방을 사용하기에는 매너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그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그의 표정은 이미 원래의 싱글거리는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벌레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따뜻한 화장실 보일러 쪽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바퀴벌레는 최소한 개미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바퀴벌레가 번식력이 좋고 징글맞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 물거나 귀에 들어가는 짓도 서슴지 않는 고약한 녀석이라고는 하지만 개미보다는 낫습니다. 중개업자의 솔직함과 주변 교통 사정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살기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무보증은 참 편리합니다.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날, 저는 친구들을 짜장면 한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로 매수하여 이삿짐을 옮기게 했습니다. 용달차를 부르는 것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집들이를 할 겸 모인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에는 모두 골아떨어져서 아직 치우지도 않은 방바닥에서 엎어져 시체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갔다가 깜빡 잊고 불을 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시하고 자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제 잠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불을 끄려던 참에 제가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변기 위에 사람만한 바퀴벌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신문을,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여러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바퀴벌레는 담배를 피우며 내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바퀴벌레의 시선은 이내 신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신문의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동료 58마리 사망 원인은 인간이 뿌린 살충제로 추정되며 경시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정 중. 친구 중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잠 좀 자자고 외쳤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화장실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을 깨우며 어제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밥 먹을 때 꿈 이야기를 해야겠느냐며 불평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새벽에 본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야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꿈이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배수구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더듬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저는 그 거대한 바퀴벌레에 대해 완전히 잊고 생활했습니다. 방은 점점 더 지저분해졌고 어느 날 밤 싱크대에 미루어 놓은 설거지 위에 많은 바퀴벌레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사와서 싱크대와 벽 사이에 뿌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기어나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퀴벌레는 바닥에서 경련하는 바퀴벌레들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바퀴벌레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커다란 바퀴벌레는 살충제에 중독된 바퀴벌레들을 시켰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바퀴벌레는 저를 돌아보며 뭔가를 질러대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후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저는 어디선가 저를 보는 듯한 눈길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불이 제멋대로 켜지거나 담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에는 그 커다란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이야기, 악독한 무당은 마음만 먹으면 괴물을 만들어낸다. 기본적으로 기후는 자연에 영향을 준다. 기후 또한 자연이지만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비롯된 인력과 태양광 등이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생각을 되뇌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는 성철은 취미로 도보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무척이나 더웠다. 이미 소지한 생수는 동이 나버렸다. 단지 물 때문에 자신의 가방이 무거워질 것이 귀찮아서 적게 담아온 것이 실수였다. 조금만 물을 안 마시면 장대비같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땀에 체내 수분은 몸에 바로 와닿을 만큼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살기 위해 물을 마신다. 하지만 곧 보충된 수분은 다시 빠져나가 버린다.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 싶었지만 올해 여름은 악명이 자자한 동경의 여름마냥 살인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아예 없는 길인지라 흔한 편의점 하나는 고사하고 민가조차도 없다. 그나마 싸온 김밥과 김치 덕에 염분 부족은 면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도 같이 원하게 되는 탓에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고역이었다. 그리고 생수는 동이 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실 방도가 없었다. 목이 너무 아프다. 수분이 있는 대로 빠져나가서 목이 아예 말라버린 탓이다. 헛기침이 자꾸 나올 정도니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다리는 제대로 들지도 못해 땅에 질질 끌며 걸어간다. 성철은 목마름도 문제였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질적인 더위에 몸부림쳤다. 조금만 나무근을 밖으로 거닐면 바로 쏟아지는 현기증과 피부에 그대로 와닿는 화끈함의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지경이었다. 그나마 자신의 갈증을 달래주는 건 길 가다 가끔 피어있는 산딸기나 뱀딸기 그리고 까마중 따위를 따먹는 일이었다. 그런 와중에 성철은 잠시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쪼르르 하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성철은 기운을 짜내어 성큼성큼 길이 아닌 풀숲을 헤쳐서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가늘게 흐르지만 맑은 약수가 흐르고 있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약수가 경사진 곳에서 내는 낙수 소리가 없었더라면 이 잔잔하고 적게 흐르는 약수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리라. 성철은 주위를 둘러보고 물속도 들여다보며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인지 판별한 다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에 이르렀다. 다소 갈증을 해소한 다음 손을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물을 떠서 다시 마신다. 그리고 비어버린 생수병에 물을 담는다. 그리고 물을 마신 김에 잠시 쉬어가기로 하여 습기를 머금은 돌 무더기에 몸을 뉘었다. 갈증이 해소되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허기였다. 그래서 아까는 심한 목마름 때문에 먹지 못했던 김밥을 마저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그러고 나니 또 몰려오는 것은 근육통과 약간의 식곤증이었다. 그래서 성철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온 풀과 나무 무더기의 한가운데인지라 녹음이 짙은 선선한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우거진 나무들이 살인적인 태양광을 가려주고 있으니 몸은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선선함이 잠으로 성철을 이끌었다. 그렇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잠에 빠져 있다가 성철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아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대는 지나간 듯했다. 그래도 아직은 따가울 정도의 빛이었지만 잘 곳을 찾다 보면 날은 금방 저물기에 성철은 옆에서 흐르고 있는 약수로 대충 얼굴과 머리를 씻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짐을 챙기는데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약수가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방향에 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집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민가를 찾는다면 더 이상 발걸음을 애써 옮기며 걸어다닐 필요가 없기에
성철은 다소 가파르고 험난한 산을 타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와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 성철이 시내를 찾아서 물을 마시고도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집을 보질 못했나 하는 의문이 자리 잡았지만 갈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라고 가볍게 넘기며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다. 기와집의 외관은 그렇게 낙지 않았다. 숲속 한가운데 나무가 우거진 숲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옥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벽은 깨끗했다. 그렇다고 인적이 많은 데서 볼 수 있는 한옥처럼 깔끔한 외벽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주변 상황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이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성철은 재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그러다 문득 벽 너머를 보게 되었는데 흙먼지는 적었지만 다소 낡은 기와가 여기저기 금이 간 것이 눈에 띄었고 그 너머에는 빈약하게 휘어서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안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성철이 알고 있는 가벼운 지식으로는 대나무는 음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을 끊어놓는다 하여 집안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었다. 의아한 생각을 가질 무렵 기익 하는 낡은 경첩의 비명소리와 함께 성철이 두들긴 문이 조금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다. 성철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대나무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문을 향해 돌렸는데 문만 살짝 열렸을 뿐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부터 열려 있었나 싶어 성철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걸음을 떼며 말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철은 예의상 문을 뗀다. 내부의 모습은 한눈에 집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여느 집들과는 달리 양옆에는 대나무들이 서 있고 눈앞에는 한옥 건물의 붉은 외관의 일부만 눈에 들어올 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다른 곳을 보려면 건물을 빙 돌아서 양옆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이동해야 할 듯 보였는데 집은 다소 그늘이 짙고 따가운 햇살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성철은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보다 외관을 더 살피기를 택했다. 건물 옆엔 안 좁은 길을 따라 빙 돌아서 건물 뒤로 걸어간 성철은 뒷마당에 사당 비슷한 작은 건물이 두 채가 더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당 뒤편에는 어둡고 습한 기운이 무럭무럭 몰려오는 우거지고 어두운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채의 사당 뒤편에도 역시 대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철은 더 볼 것 없겠다 싶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아까도 대답이 없던 집인 터라 역시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성철은 혹시나 문이 안 열리면 어쩌나 싶어서 문이 잠겼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낡은 목재 현관을 옆으로 제꼈다. 문은 너무나 쉽게 낡은 경첩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먼지가 그득히 쌓인 목재 바닥이 드러나며 창을 통해 내리쬐는 햇살이 전혀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퀴퀴한 먼지내와 곰팡내가 코를 저릿하게 자극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의 외부 안은 이질적인 그 분위기에 성철은 그냥 이곳을 나가서 다른 인가를 찾을까를 진중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건물 내부를 보자 왜 아무도 성철의 부름에 대답을 하질 않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은 원래부터 버려진 집인 탓이다. 그러나 성철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민가를 찾지 못하면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밤이슬 맞으며 지새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설마 어떻게 되기야 하겠어? 눈 딱 감고 날이 저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자버리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머릿속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와 계획을 이끌어낸 성철은 밤의 숲속에서 노숙하기보다 건물 안에서 보내기를 택했다. 그리고 숲속보다는 실내에서 불 켜고 자는 것이 더욱 덜 무섭고 안전하며 당연히 노숙보다는 안락할 것이리라는 것을 위안 삼아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리고 얼마 뒤 간단한 육포와 말린 과일로 배를 채운 성철은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새삼 감탄까지 하며
마음을 놓기에 이르렀다. 날은 너무나 빨리 저물었고 도시였다면 이제 막 저녁을 뭘로 먹을까를 고민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바로 수면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홀리고 밤바람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수많은 나뭇잎들까지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관에 압도당한 탓에 그 소리들은 전혀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새삼 뭔가 나타난 것인가 싶어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널찍한 크기의 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닥에 먼지가 하도 많은 탓에 바닥을 대충 쓸고 텐트를 쳐 잠을 자야 했다. 현관에 위치한 방은 창문이 제대로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탓에 더욱 낡았고 춥기까지 했다. 그리고 맨 안쪽 방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과 처음 보는 제기가 을씨년스럽게 올려져 있는 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없고 넓기까지 한정 중앙의 방을 택한 것이다. 젠장, 잠이 안 와. 나지막히 한마디를 읊조리는 성철은 현재 잠이 오질 않아 골머리를 썩는 중이었다. 썩어도 푹 썩는 것이 분위기가 점점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잠은 자야겠는데 계획한 것과 반대로 잠이 오질 않는 이유는 낮은 낮잠을 푹 자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성철은 결국 내일 아침 식사로 남겨두었던 육포와 말린 과일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아껴두었던 땅콩에 감자칩까지 먹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입이 너무 짜고 갈증이 나 낮에 담아두었던 물을 거의 대부분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니 소변이 몹시 보고 싶어지는 것은 본인까지 예상을 했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둡기 짝이 없는 곳에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 건물에는 부엌은커녕 몸을 씻을 만한 세면장이나 화장실도 없었다. 방 안은 장롱이나 이불 한 채, 장식품이나 가전제품 하나 없었고 아예 수도나 전기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었다. 야외 화장실인가 싶어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찾아보았지만 이 집안 어느 곳에도 화장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볼일을 보려면 알아서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기는 껄끄러웠기에 결국 랜턴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기로 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군가 중에 그나마 부르기 좋아했던 부분을 불러본다. 나는 대안의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전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간 성철은 나가기가 무섭게 그냥 현관 바로 옆 벽에다가 볼일을 봐버렸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올리던 참이었다.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며 연거푼 울리는 소리가 건물 안에서 작게 들려왔다. 말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린 성철.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착각을 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스스로 한밤중에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정말 틀린 생각이었다. 그냥 코앞에 서 있는 건물조차도 랜턴을 비추는 곳만 조금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가끔 듣는 말이 빛은 어둠을 가른다. 뭐 이따위 문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틀려먹었다. 어둠이 주변을 삼키면 빛은 그냥 반짝이는 모래 알갱이 따위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숲속을 안 걸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정말 그 어둠이 심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다. 성철은 침을 한번 삼켜본다. 소리가 날까 하여 숨까지 참아가며 침을 삼킨다. 건물 안에서 난 소리는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이다. 쥐가 지나간 탓이리라. 두고 온 물건 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낸 소리겠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온 랜턴과 스마트폰 2개만 덜렁 들고 이곳에서 달아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성철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택했다. 아직은 군대에서 선임이 온갖 무서운 군대 괴담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 서게 했던 탄약고 보초를 회상하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그때는 정말 바지에 지릴 뻔했지. 아니 조금 지렸던가? 이런 시덥잖은 생각을 하며 문을 조심스레 열어 제끼고 실내에 다시 들어선 성철.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건물을 나설 때 성철은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캠핑용 랜턴을 방 안에 켜두고 나섰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의 내부는 성철이 들고 있는 랜턴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다. 성철은 황급히 랜턴을 바닥으로 향했다. 혹시 누군가 들어와서 방 안에 랜턴을 끈 것이라면 먼저 들켜서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일인 까닭에 조심히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불빛이 상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사실 의심 가는 구석이 약간 있기는 했다. 이 큰 건물 뒤편의 작은 건물 두 채는 끝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밤에만 쓰이는 특이한 건물이라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애아함 이후에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이 건물에는 뒷문 따위가 전혀 없고, 창문도 현관 옆에 난 창문들 외엔 전혀 환풍구 따위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낮에 확인할 때의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이 볼일을 보러 나왔을 때에는 현관 옆에서 떠나질 않았기에 그동안 누가 들어왔다는 가설도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리를 스쳐가자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본인의 텐트가 있는 방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갔다. 성철은 방 문이 틈새로 고개를 조금 내밀어 바라보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놀랬다. 방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성철이 먹고 정리하지 않은 감자칩 봉지나 육포를 담아두었던 비닐봉투 따위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옷은 오색의 화려한 한복을 빼 입었고 머리는 온통 산발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았다. 더욱 성철이 기겁을 하게 만든 것은 그 움직임이었는데, 마치 갯벌에게나 수풀의 거미 마냥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골이 전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성철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색이라기엔 너무 짙고 어두운 흑빛의 색깔에 온통 검은 저위 뿐인 눈. 그럼에도 대록대록 눈알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돌아가는 눈알과 귀 밑까지 찢어질 것 같은 입 사이로 보이는 누렇고 온통 부스러진 이빨들. 성철은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성철의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 무언가 또한 성철에게 소름 끼치는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까닭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다가 그 무언가가 문을 힘껏 열어 제끼는 소리가 나자 정신 차리고 맹렬한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몸에 힘을 주기 위해 있는 힘껏 고함을 치며 내달리는 성철은 불과 반각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숲속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달리고 있었다. 분명 물을 마셨던 곳을 기억한다. 그곳을 기점으로 방향을 잡아 조금만 나아가면 그가 걷던 인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인가가 나올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을 마셨던 그 물 흐르던 곳이 나타나질 않았다. 아무리 뛰어내려가도 그런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끊이지 않는 숲과 나무들 뿐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스락대는 요란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성철은 두려움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 무언가는 들짐승 마냥 양팔을 있는 대로 휘저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흉측한 아가리를 쩍 벌린 채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달려오고 있었다. 성철은 다시 한번 기겁해서 더욱 분주히 다리를 놀렸다. 이제는 산을 달려 내려오는 것인지 굴러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허겁지겁 내려오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멎었다. 성철은 그래도 속도를 줄이진 않았다. 그냥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성철을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자리에 서거나 속도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성철은 계속해서 산속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성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찾았다. 성철은 동이 터오는 아침까지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숲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차도로 바뀌어 버스 정류장이 있는 시내까지 찾게 되었다. 그 길로 성철은 집으로 귀가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발을 놀린 탓에
성철은 버스 안에서 쓰러지듯 잠을 자버렸고 밤새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던 이슬비는 어느새 가랑비가 되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성철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랑비는 멎는 줄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늘어지게 잠을 잔 성철은 꽤 오래 잔 것 같은데도 계속 내리고 있는 가랑비에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성철은 전화를 꺼내들어 친구에게 연락했다. 꽤 긴 시간의 통화 연결음이 울렸음에도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철은 점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음성이 친절하다. 성철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냥 여행을 길게 생각했는데 이만 쉬고 집에서 보내다가 다시 회사 나가려고. 엄마는 말했다. 그렇구나. 그런데 성철아, 지난번에 놓고 간 건 언제 가지러 올 거니? 텐트하고 배낭을 놓고 갔잖니. 성철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섭고 소름 돋는 느낌에 자신이 어디다 전화를 걸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확실했다. 그래서 다시 걸러보기로 했다. 안 받는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철은 수렁 속에 몸이 잠기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화를 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다. 분명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탄 승객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집에 오는 동안 누군가 마주치긴 했었나? 어딜 거쳐서 왔지? 언제 도착했지? 집에 오긴 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성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과 적막함 뿐인 한옥집의 안. 자신의 텐트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가장자리에 뒹굴고 있던 방 안이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가 쭈뼛이는 소름과 마주하고 있던 성철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성철의 등 뒤에는 그때 따돌린 줄 알았던 그 괴물이 고개를 연신 빙글빙글 돌려대며 서 있었다. 고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혓바닥은 모가지 아래까지 늘어지고 몸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성철은 건물 밖으로 나서서 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까닭에 더듬듯이 문짝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못질이 되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성철은 그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 나오기 전에 숨기 위해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와중에 작은 사당 두 채가 성철의 눈에 들어왔다. 사당의 뒤편에 어둡고 음침하기 짝이 없는 심림이 그를 삼킬 듯 했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그 괴물이 더욱 두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사당 중 아무 곳이나 골라 잡아 들어가 몸을 숨겼다. 사당 내부는 조금 큰 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는 단상과 언제 받쳐졌는지 모를 제기 위에 말라 비틀어진 과일 쪼가리들이 있었고 불상의 뒤편에는 괴악하게 생긴 나은들이 힘껏 전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철은 급히 불상의 아래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그릇을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주사위 몇 개를 굴리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뼈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는 소리 같았다. 성철은 힘껏 머리를 감싸안고 몸을 웅크렸다. 우리 놀래? 같이 놀지 않을래? 웬 노파가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것 같은 새된 쇳소리였다. 성철이 숨은 사당의 문이 한 차례 흔들렸다. 목매달아 나는 것 같은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이젠 우드득거리는 격한 소리로 바뀌었고 문을 잡아 뜯을 것 같이 그 무언가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정신이 온통 혼미해지는 가운데 성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게 흔들리는 자신 위에 놓인 나무 불상이었다. 정신을 잃은 성철이 깨어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가 깨어난 곳은 정신을 잃은 그 끔찍한 집의 사당 바닥더위가 아니라 전기도 들어오는 일반 가정집의 이불 위였고 성철은 금세 안도하여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사내 자식이 왜 질질 짤 짓을 하고 앉았어. 어떤 노파가 성철을 꾸짖으며 방에 들어서는데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해 비녀를 꽂았고 약간 밝은 옥색의 저고리는
다소 낡아 보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관리를 잘하는지 형태만큼은 가지런히 각이 살아 있었다. 묘한 인상을 주는 그 노파는 성철의 앞에 간단히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옆방으로 들어오너라. 노파는 그 말과 동시에 방을 나갔는데 성철은 갑작스레 나타난 노파에게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관심하기에 이르렀다. 달콤한 수면 끝에 주어진 꿀맛 같은 식사라 더 즐기고 싶었지만 사람 옆에 머무르는 것이 더욱 안심이 되기에 성철은 급히 식사를 해결하고 옆방으로 나섰다. 그 방엔 인자한 보살들과 무시무시한 난들이 한데 그려진 벽화 앞에 금색의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대뜸 성철이 앉기도 전에 물어왔다. 네가 본 게 무당 옷을 입고 있더냐? 성철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다. 옷의 종류를 몰랐기에 본 것대로 설명했고 생김새나 움직임 또는 그것이 내던 소리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노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러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는 왜 들어가 이놈아. 성철은 말했다. 아니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날이 저물어 노숙할 판이기도 했고요. 그러자 노파는 다시 말했다. 이 망할 놈아, 그 집은 사람 살라고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는 말이여. 노파는 등 뒤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내어 성철의 앞에 놓았다. 작은 나무 문패로 표시해둔 부분을 펼쳤는데 그곳엔 항아리 하나와 잘려나간 사람의 손목이 같이 그려진 기분 나쁜 붓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되먹지 못한 무당들이 말 잘 듣는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납치한 아이들을 항아리에 넣고 있는 대로 굶겨 아사 직전까지 몰아넣은 뒤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막죽을 파니 나이가 온 힘을 다해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때 그 아이의 손목을 잘라 따로 보관하고 아이는 항아리 속에 죽여서 묵히는 게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세탄이라는 것이다. 한숨을 푹 쉰 노파는 유기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성철의 앞에도 놓아주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였다. 차 속의 향내가 코를 기분 좋게 간지렸다. 그리고 그 세탄이가 점점 원한이 자라서 나중에 그 본질을 잃게 된 것이 세훈이라는 놈이다. 네가 본 놈이 세훈이라는 놈이지. 노파는 펼쳐졌던 책을 다시 가져가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세훈이는 지역마다 전해지는 모양이 달라. 당연하지. 사람도 100이면 100 다른데 귀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냐 말이야. 어떤 원한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은 다 다르다. 그런데 넌 잘못 걸렸어. 이건 악기야.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 두었던 나무 문패를 성철에게 던져준 노파는 자리에 일어서서 방 한켠에 가지런히 놓은 무당옷을 입으며 성철을 떠밀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빨리 나갈 채비를 해라. 네 짐은 내가 다 정리해 두었으니 챙겨서 가지고 나와. 내 신상을 정리하고 세훈이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는 자신이 아는 무당 2명을 더 불러 이동했다. 젊은 여자와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들 중 남자 무당이 끌고 온 승합차에 모두가 몸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다. 걱정되더라도 최대한 정신을 맑게 하고 밝은 생각만 해.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네 몸을 양기로 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남자 무당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젊은 여자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노파는 성철의 손을 잡고는 놓지 않았다. 이윽고 승합차는 성철에게 낯이 익은 숲길에서 정차했고 조금 산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전에 보았던 약수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여길 잘도 찾아서 왔구먼. 이 근처에는 사람도 안 사는데 말여. 남자는 조심스레 한옥의 대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사당으로 숨은 것은 자한 것이다. 다른 곳에 숨었거나 밖으로 도망가려 했다면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게야. 무당들은 어떤 의식을 준비했는데 젊은 여자 무당은 두 채의 사당 앞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성철은 사당 중 하나에 들어가 불상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그 앞을 나이든 남자 무당이 지켰다. 마지막으로 노파는 반대편 사당에 들어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앉아서 불상 앞에 재를 올리고 있었다. 성철은 이 순간이 햇볕이 쨍쨍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감히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맞추지도 못했다. 모두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한 까닭에 일이 잘 끝나면 복채라는 것이라도 최대한 많이 건넬 생각이었다. 돈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 무당의 손은 점점 떨려왔고 사당 안에 누워있는 성철의 눈에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그리고 이래저래 성철이 불안해할 때마다 그의 앞을 지키는 남자 무당은 뒤를 돌아 눈을 한번 찡긋해 주거나 살짝 웃어주는 것으로 성철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성철이 머물고 있는 사당과 노파가 자리한 사당의 문은 닫혔고 밖에서 알 수 없는 경을 외우는 여자 무당의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들려오나 개구리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일절 들리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적막함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에 휩싸이자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해서 경을 외우던 여자 무당의 목소리가 한껏 떨려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이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경을 외는 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작아진 것으로 보아 노파가 있는 사당의 여자 무당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전날과는 궤를 달리했다. 발작적인 그 괴물의 비명과 더불어 빗소리 또한 점점 요란해져 갔다.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에 성철은 입을 틀어막고 있는 대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고 버텨다.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끄끄하는 소리가 숨소리에 섞여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아예 숨을 참아버렸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저 무섭고 혐오스러운 괴물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두려움에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남자 무당도 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연신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 하는 모양새가 꼭 좌불안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멎었다. 성철은 잠시 희망을 손에 쥐어보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괴물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면 했다. 안성철 씨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낭낭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화가 내는 뚜벅이는 소리와 함께 경찰의 무전기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성철은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안성철 씨,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다면 응답해주세요. 괴물이 일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인지 진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온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 무전기 소리와 구두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다른 경찰들 몇의 목소리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까닭에 정말 경찰 병력들이 이 집에 수색을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적막함이 주변을 다시 메우기 시작했다. 진짜 경찰이었다면 대체 누구의 신고를 받고 왔단 말인가? 경찰일 리가 없는 터였다. 하지만 짙은 공포가 판단력마저 흐리게 만드는 중이었다. 그러다 적막을 깬 것은 노파의 음성이었다.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 썩 사라지지 못하냐. 소리를 듣자 하니 노파가 문을 열어 제끼고 호통을 치는 모양이었다. 썩 꺼져라. 그리고 노파의 일갈과 함께 주변은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빗소리 또한 멎었으며 더 이상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뒤 누군가 문 앞에 걸어와 문을 살짝 두들기고 말했다. 노파의 음성이었다. 이제 됐다. 나와라. 다 끝났으니께 앞으로 아무데나 싸돌아댕기고 그러지 말거라.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풀어지며 또 다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성철은 기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 무당이 불상 아래에서 기어나오며 말하는 성철의 입을 쏘스라치게 놀라며 틀어막았다. 불안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들기는 그 음성은 괴물의 것이었다. 속았다. 성철은 기겁하며 불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있는 대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찾는 게 이놈이냐. 썩 데려가라. 귀찮아서 못 참겠다. 노파는 무엇인가를 뒷마당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마 아까 가지고 들어갔던 허수아비인 것이다. 그 말이 끝남과 무섭게 밖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괴성과 함께 무언가 산산이 부수는 소리가 연거푸 주변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남자 무당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문 밖을 나선 성철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허수아비였고 수척한 얼굴의 노파였다. 노파는 성철에게 다시는 모르는 곳에 함부로 발걸음하지 말고 특히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성철을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성철은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진짜 어머니임을 확인한 성철은 울고불고 수화기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전화를 받지 않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애완견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종교를 믿었으며 집에는 십자가를 방마다 걸어놓았다. 그렇게 성철은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한창 회사에서 문서 작업 중이던 성철의 스마트폰이 빛을 내며 전화가 온 것을 알렸다. 성철은 급히 전화를 받았다. 이놈아 정신 차려.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거라.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께 거기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놈아. 성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곰팡내 나는 방 안에는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으며 낡은 제기들이 올려진 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크게 입을 쩍 벌리고 서서 삼척이 넘을 것 같은 긴 팔을 앞으로 뻗어오고 있는 무당 옷을 입은 무엇인가가 하나 있었다.